약혼자가 이걸 아기 죽에 넣었어요. 소녀는 눈을 크게 뜨고 소리치며 수상한 병을 내밀었다. 백만장자는 처음엔 믿지 않고 웃었지만 곧 냄새를 맡는 순간 웃음이 멎었다. 숟가락은 공중에서 멈추었고 그 냄새는 강하고 쓰고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 순간 자신이 사랑한다고 믿었던 여인에 대한 모든 확신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가 다음에 한 행동은 대한민국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것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계속해서 놀라운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윤지아의 울음소리가 새벽의 고요를 깨뜨렸다. 정태성은 문 앞에 서서 멈칫했다. 3주 연속 위기, 울음소리,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어떤 의사도 그 이유를 설명해주지 못했다. 그는 피로에 지친 채 작은 딸을 안으려 했지만 놀랍도록 강한 힘으로 밀쳐냈다. 문가에서 그의 약혼녀 송미래가 그 혼돈 속에서도 지나치게 차분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내가 좀 달래볼게요. 미래가 말했다. 그녀는 항상 몇 분 안에 지아를 진정시키는 능력이 있었다. 하지만 오늘 밤 태성은 미래가 자신을 지나칠 때 달콤하고 인공적인 향기를 맡았다. 아이, 약 냄새가 아니었다. 지아한테 뭘 먹였어? 태성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평소처럼 야채죽이요. 미래의 대답은 담백했다. 태성은 그 말을 마음속으로 되새겼다. 이상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다. 그는 부산의 고급 아파트 단지에서 IT 기업의 간부로 일하며 편안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 아내를 잃고 혼자 딸을 키우던 그에게 미래는 천사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최근 몇 주간 그 천사의 날개 아래 무언가 어둠이 숨어 있는 것 같았다. 태성은 침대 모서리에 앉아 지아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열은 없었다. 하지만 아이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아빠, 지아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배가 아파요. 나쁜 꿈이 자꾸 와요. 괜찮아 아가. 아빠가 지켜줄게. 태성은 목이 메었다. 그의 첫 아내 윤수정이 세상을 떠난 후 그는 지아를 위해 살았다. 그리고 지금 그 딸이 고통받고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그를 덮쳤다. 밤이 깊어가는 동안 태성은 아이가 잠든 후에도 창밖으로 보이는 울산 앞바다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미래는 그를 위한 완벽한 동반자처럼 보였다. 국립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한다는 그녀는 지아에게도 어머니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미래가 준비한 음식을 먹은 후에만 지아가 아픈 것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었다. 태성은 창가로 다가가 바닷바람을 맞으며 생각했다. 한국 사회에서 재혼은 여전히 쉬운 결정이 아니었고 특히 어린 딸이 있는 상황에서 더욱 그랬다. 하지만 미래는 모든 걱정을 잠재웠다. 너무 완벽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런데 지금 그 완벽함 속에 숨겨진 어떤 진실이 있는 것은 아닐까? 아파트 복도에서 경비원의 발소리가 들렸다. 밤 순찰이었다. 태성은 시계를 보았다. 새벽 3시 27분. 그는 지하의 방으로 돌아가 아이의 숨소리를 다시 확인했다. 평온해 보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폭풍우 같았다. 무언가 행동을 취해야 했다. 그의 직감은 점점 더 강하게 경고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박도현은 부엌 문가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12살의 마른 체구에 날카로운 눈을 가진 그는 어릴 때부터 부유한 집에서 눈에 띄지 않게 움직이는 법을 배웠다. 가정부 최은심의 아들인 그는 눈에 띄지 않는 그림자처럼 존재하는 방법을 알았다. 그것은 생존의 방식이었다. 부산 해운대의 고급 아파트에서 일하는 어머니를 따라 학교가 끝난 후 종종 이곳에 들렀다. 대부분의 날 그는 아파트 놀이터나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냈지만 오늘은 비가 내려 집 안에 머물러야 했다. 그리고 그 우연이 그의 눈에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했다. 송미래가 윤지아의 죽을 부드럽게 마치 연습한 듯한 동작으로 저었다. 갑자기 그녀는 멈추고 주위를 둘러본 뒤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방울병이었다. 뚜껑을 돌려 그릇에 몇 방울 떨어뜨렸다. 도연은 숨을 참았다. 미래는 빠르게 섞으며 작은 소리로 노래를 흥얼거렸다. 그러다 뒤돌아보니 도현이 조용히 서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 도현아, 언제 왔니? 미래의 목소리는 갑자기 높아졌다. 그녀의 눈이 잠시 날카로워졌다가 부드러운 미소로 바뀌었다. 배고프니 너도 죽 좀 먹을래?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괜찮아요. 학교에서 점심 먹었어요. 그래, 넌 참 착한 아이구나. 미래가 말했다.
어머니는 세탁실에 계시니?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는 송미래의 눈길을 피하며 조심스럽게 부엌을 빠져나왔다. 복도를 지나면서 도현은 정태성의 사무실 앞에서 잠시 멈췄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태성은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도현은 그에게 말해야 할까 고민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었다. 그의 어머니가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었다. 한국 사회에서 50대의 여성이 새 일자리를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도현은 창문으로 눈을 돌렸다. 비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마치 그의 마음속 불안과도 같았다. 자신이 목격한 것을 어머니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침묵을 지켜야 할까? 그때 어머니 최은심이 세탁실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도연은 빠르게 결정을 내렸다. 어머니에게 말해야 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되더라도 어린아이가 고통받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는 없었다. 그것은 그의 할아버지가 늘 말씀하시던 가르침이었다. 도연아, 세상에서 가장 비겁한 건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는 거란다. 도연은 세탁실로 향했다. 어머니는 빨래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도연은 그 손이 자신을 얼마나 희생하며 키웠는지 알고 있었다. 이제 그가 무언가를 해야 할 때였다. 도연은 세탁실로 달려갔다. 최은심은 평소보다 더 힘을 주어 싱크대를 닦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이번 달 전기세가 예상보다 많이 나왔고 도연의 학원비도 밀려 있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혼자서 아들을 키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엄마, 도연이 조용히 불렀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무게감에 은심은 손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보았다. 왜 그러니? 무슨 일 있었어? 은심의 직감이 경고음을 울렸다. 도연은 방금 본 광경을 설명했다. 송미래가 윤지아의 죽에 무언가를 넣는 것을 보았다고. 작은 방울병에서 몇 방울을 떨어뜨리는 것을, 그리고 주위를 살피던 그녀의 조심스러운 행동을. 은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확실히 본 거니? 네, 엄마, 분명해요. 그리고 그 아이, 지아가 밤마다 우는 것도 이상해요. 저번에도 한밤중에 비명소리가 들렸잖아요. 은심은 젖은 행주를 꽉 쥐었다. 그녀는 20년 넘게 부유한 가정에서 일해왔다. 그동안 많은 것을 보았고 많은 비밀을 간직했다. 하지만 이건 달랐다. 어린아이가 위험에 처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녀의 가슴을 무겁게 눌렀다. 도연아, 이건 매우 심각한 일이야. 우리가 함부로 끼어들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은심은 아들의 어깨를 잡았다. 하지만 네가 본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뭔가 해야 해.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의 눈에서 결단력을 보았다. 그것은 그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런데 엄마, 우리가 정 사장님께 말하면 미래 씨가 화내지 않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일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은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들이 어린 나이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다. 그녀는 도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걱정 마. 네가 본 것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으면 돼. 그리고 일단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자.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볼게. 도현은 어머니를 믿었다. 은심은 항상 현명한 결정을 내렸다. 그의 아버지가 사업 실패 후 가족을 버리고 떠났을 때도 은심은 무너지지 않고 도현을 키웠다. 강인함과 온화함을 동시에 가진 여성이었다. 엄마, 지아가 괜찮을까요? 도현이 물었다. 은심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모르겠다, 아들아.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그 아이를 지켜야 해. 그들은 서로를 껴안았다. 바깥에서는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다. 부엌에서는 송미래가 흥얼거리며 요리를 계속하고 있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작은 윤지아가 또 다른 고통의 시간을 준비하고 있었다. 은심은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내일 정태성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해 볼 것이다.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더라도 그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 아이의 안전이 최우선이었다. 설령 그것이 자신의 일자리를 위험에 빠뜨릴지라도. 그날 밤 정태성은 식탁 위에 놓인 따뜻한 죽을 바라보았다. 미래는 이미 지아에게 먹였고 몇 분 후 아이는 다시 흥분하기 시작했다.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장난감을 던지며 불안해하는 모습이었다. 태성은 이상하게 여겼다. 식사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바이러스성 감염이 오는 것 같아요. 미래가 말했다. 요즘 유치원에서 그런 증상을 보이는 아이들이 많대요. 태성은 대답 없이 죽이 담긴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향했다.
혼자가 되자 그는 죽을 자세히 관찰했다. 냄새를 맡아보니 채소와 쌀 사이로 달콤한 인공적인 향이 감지되었다. 그는 냉장고에서 얼음통을 꺼내 죽 한가운데 놓았다. 액체를 굳히기 위한 시도였다. 무언가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태성은 회사 동기 강민회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호는 대학병원 약학과 교수였다. 야, 미안한데 부탁 좀 할게. 이건 아주 사적인 일이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줘. 민호는 물었다. 무슨 일인데? 심각해. 내 딸 음식에서 뭔가 이상한 점이 있어. 분석해 줄 수 있어. 오늘 밤에 가져갈게. 태성은 휴대폰을 끊고 지하의 방으로 갔다. 아이는 이제 울음을 그치고 불안하게 잠들어 있었다. 그의 가슴이 아팠다. 어떻게 이런 의심이 들 수 있는지, 미래가 정말 지아에게 해를 끼치고 있는 건지. 그는 아내를 잃은 후 자신의 판단력을 의심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건 달랐다. 부성애가 경고하고 있었다. 그는 최은심이 세탁실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 눈이 마주치자 은심은 재빨리 고개를 숙였다. 은심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태성이 조용히 물었다. 은심은 망설였다. 네, 사장님. 그들은 발코니로 나갔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태성은 이곳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다. 귀 기울이는 사람이 없을 테니. 지아가 요즘 많이 아픈 것 같습니다. 태성이 말했다. 무슨 이상한 점 본 적 있나요? 은심은 손수건을 꽉 쥐었다. 그녀는 도현이 본 것을 말해야 할지 갈등했다.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어린아이의 안전이 더 중요했다. 사장님, 제 아들 도현이 어제 뭔가 봤다고 합니다. 은심의 목소리가 떨렸다. 송 씨가 지아 아가씨 죽에 무언가를 넣는 것을. 태성의 얼굴이 굳었다. 어떤 것을요? 작은 병에서 몇 방울을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아이 먹을 것에 약을 타는 것 같았대요. 태성은 깊게 숨을 내쉬었다. 그의 의심이 맞았다. 고맙습니다, 은심 씨. 부탁이 있는데 평소처럼 행동해 주세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제가 이 일을 해결할 테니까요. 은심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장님, 저희 때문에 일자리를 걱정하지 마세요. 은심 씨와 도연이는 우리 가족이나 다름없어요. 태성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태성은 굳은 죽 샘플을 작은 통에 담아 민호에게 전달했다. 친구는 그의 표정을 보고 아무 말도 묻지 않았다. 단지 내일 결과를 알려줄게 라고만 말했다. 태성은 차 안에 앉아 아파트를 바라보았다. 12층 창문에서 미래의 실루엣이 보였다. 그녀가 무엇을 위해 이런 짓을 하는지, 왜 지아를 해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답을 찾을 것이다.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얼음이 완전히 녹기도 전에 초인종이 울렸다. 몇 시간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며 기다리던 태성은 이제 차가워진 커피잔을 내려놓고 서둘러 문으로 향했다. 배달부가 부산대학교 병원 로고가 새겨진 봉투를 들고 있었다. 디지털 서명을 요청했다. 태성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도 전에 봉투를 찢어 열었다. 안에는 2장의 종이가 있었다. 하나는 기술적인 분석 보고서, 다른 하나는 발견된 물질에 대한 설명이었다. 첫 줄을 읽자마자 멈췄다. 그의 눈이 전문 용어들을 따라가다 숨이 멎었다. 소액의 투여시 신경계 자극 및 발작 유발 가능성이 높은 고효능 각성제 복합물, 특정 의료 처방 없이는 사용 금지. 태성은 주방 카운터에 기대어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내려놓았다. 의심이 현실이 되었다. 미래는 지아에게 약물을 투여하고 있었다. 목적이 무엇이든 이것은 명백한 아동 학대였다. 그는 서재로 들어가 금고를 열었다. 보고서를 안에 넣고 다시 잠갔다. 그런 다음 스캐너로 문서를 디지털화하여 3곳에 저장했다. USB 드라이브, 암호화된 이메일, 그리고 클라우드 계정.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였다. 태성은 집무실 창문으로 해운대 바다를 바라보았다. 수면 위로 떠오르는 아침 안개가 마치 그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반영하는 듯했다. 그는 딸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한 줄 알았다. 수정이 떠난 후 미래는 완벽한 대체자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다. 태성은 핸드폰을 들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변호사님, 저 정태성입니다. 급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가능한 빨리 만나고 싶은데요. 통화를 마친 후 태성은 지아의 방으로 갔다. 아이는 놀랍게도 평온하게 자고 있었다. 그는 침대 옆에 앉아 딸의 작은 손을 잡았다. 이 작은 생명을 위해 그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태성 씨, 일어나셨네요. 미래의 목소리에 태성은 흠칫했다.
그녀는 대어프레임에 기대어 서 있었다. 완벽하게 정돈된 머리카락, 단정한 옷차림, 부드러운 미소. 그 모든 것이 이제는 가면처럼 느껴졌다. 네,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태성은 최대한 평소와 같은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했다. 아침 준비해 드릴게요. 오늘은 전통 죽순죽을 만들었어요. 지아도 좋아할 거예요. 태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하지만 오늘은 지아에게 제가 직접 먹일게요. 요즘 아빠랑 시간을 많이 못 보내서요. 미래의 눈에 잠시 당혹감이 스쳤다. 하지만 곧 그녀는 미소를 되찾았다. 물론이죠. 이해해요. 태성은 미래가 방을 나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걸음걸이, 어깨의 각도, 손가락이 문틀을 스치는 방식, 모든 것이 계산된 움직임처럼 보였다. 그는 이제야 미래를 처음 보는 것 같았다. 침대에서 지아가 뒤척였다. 태성은 딸을 보호하기 위해 신중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감정적인 대응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먼저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해야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아가 한 방울의 해로운 물질도 더 섭취하지 않도록 해야 했다. 저녁 식사 시간, 미래는 태성이 평소보다 조용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접시에서 눈을 들어 지아가 짜증스럽게 으깬 감자를 밀어내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은심이 방 구석에서 조용히 관찰하고 있었다. 그냥 회사 일이에요. 이번 주가 좀 힘들어서요, 젠제. 태성이 대답했다. 미래는 다정하게 말했다. 더 쉬셔야 해요. 제가 여기서 모든 걸 챙길 수 있어요. 당신과 지아를요. 태성은 미소를 지으려 노력했지만 그것은 입술 끝에서 사라졌다. 네, 당신이 정말 많이 도와주고 있죠. 식사 후 태성은 서재에 들어가 문을 잠갔다. 노트북을 열고 송미래 간호사 부산으로 검색을 시작했다. 아무 결과도 나오지 않았다. 부산 지역 모든 대형 병원의 직원 목록을 확인했지만 그녀의 이름은 없었다. 이상했다. 미래는 분명히 국립대학병원에서 일한다고 했다. 태성은 검색 범위를 넓혔다. 송미래 간호사, 송미래 의료, 송미래 울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이제 의심을 넘어 확신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미래가 말한 모든 것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았다. 다음 날 아침 태성은 출근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해운대 해변가 작은 카페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대학 친구이자 사립탐정인 박준호를 만났다. 오랜만이네. 태성과 준호가 말했다. 보자. 거의 2년? 수정이 장례식 이후로? 태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연락 자주 못했어. 괜찮아. 다들 바쁘지. 준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진지해졌다. 그래서 무슨 일로 날 찾은 거야? 태성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송미래라는 여자에 대해 알아봐줬으면 해. 내 약혼녀야. 하지만 뭔가 의심스럽다? 준호가 말을 마쳤다. 그래, 그녀가 지아에게 약물을 투여하고 있는 것 같아. 준호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 확실해? 태성은 스마트폰을 꺼내 실험실 보고서 사진을 보여주었다. 준호는 자세히 살펴보고 심각한 표정이 되었다. 이건 아동 학대야, 태성아. 경찰에 신고해야 해. 아직은 안 돼.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해. 그녀가 누구인지 왜 이러는지 모든 것을 알아야 해. 준호는 생각에 잠겼다. 알았어. 내가 알아볼게. 그녀의 사진, 아는 개인정보, 그리고 그녀가 언급한 모든 것을 보내줘. 특히 과거에 대한 이야기들. 태성은 고맙다고 말하고 봉투를 건넸다. 안에는 미래의 사진과 그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가 담겨 있었다. 준호는 봉투를 재킷 안쪽 주머니에 넣었다. 조심해, 태성아. 만약 내 의심이 맞다면 이 여자는 매우 위험할 수 있어. 지아를 항상 내 시야에 두고 절대 둘만 남겨두지 마. 태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는 자신의 집에서 스파이가 되었다. 매 순간, 매 대화, 매 행동을 관찰하며 진실의 조각들을 모아야 했다. 가장 어려운 점은 평소와 같이 행동하는 것이었다. 미래에게 의심을 들키지 않으면서 지아를 보호해야 했다. 카페를 나오면서 태성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폭풍이 다가오는 것처럼 그의 삶에도 큰 변화가 닥쳐오고 있었다. 그는 준비가 되어 있을까? 깊은 밤, 미래가 검은 머리카락을 베개에 흩뿌린 채 옆에서 잠든 동안 태성은 잠 못 이루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처음 만난 날을 생각했다. 국제의료 자선 행사였다. 부산 롯데호텔의 화려한 연회장에서 열린 그 행사에 태성은 IT 기업 임원으로 후원자 자격으로 참석했었다. 미래의 아름다움이 처음에 그를 사로잡았지만 고아들에 대한 그녀의 열정적인 이야기가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녀는 진실되고 감성적이며 차분해 보였다.
수정이 떠난 후 1년 태성은 여전히 상실감에 빠져 있었고 지아는 어머니를 그리워했다. 미래는 그들의 삶에 밝은 빛처럼 들어왔다. 너무 완벽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것이 첫 번째 경고 신호였을지도 모른다. 태성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다. 해운대 밤바다가 창밖으로 펼쳐졌다. 그는 지금까지 알고 있던 미래에 대한 모든 것을 되짚어 보았다. 그녀는 어린 시절에 대해 자세히 말한 적이 없었다. 부모님은 멀리 있다고만 했지 이름이나 직업은 언급하지 않았다. 여러 병원에서 일했다고 했지만 동료나 환자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오래된 사진도 추억도 가까운 친구도 없었다. 모든 것이 조작된 정체성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오전 미래가 약국에 간 사이 태성은 그녀의 개인 물건을 살펴보기로 결심했다. 이것이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것을 알았지만 지아의 안전이 우선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드레스룸으로 들어갔다. 미래의 옷가지들 사이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여권이 있었다. 태성은 빠르게 넘겨보았다. 입국 도장은 5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그 이전의 기록은 없었다. 마치 5년 전에 그녀가 갑자기 존재하기 시작한 것처럼 작은 수첩도 있었다. 안에는 날짜와 이니셜, 금액만 적혀 있었다. JS 5천만 원, PK 3천만 원, TS 진행 중. 마지막 이니셜은 분명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태성의 손이 떨렸다. 작은 서랍 안에는 다른 신분증이 있었다. 김미라, 김미라라는 이름의 오래된 신분증이었다. 사진은 분명 미래였지만 이름과 생년월일이 달랐다. 태성은 재빨리 사진을 찍었다. 또 다른 서랍에서는 의학 서적들을 발견했다. 대부분 소아 정신의학과 관련된 것들이었다. 몇몇 페이지에는 형광펜으로 줄이 그어져 있었다. 유아기 외상과 신경학적 증상, 항정신성 약물의 소아 투여 효과, 민하우젠 증후군과 대리 민하우젠 증후군. 태성은 마지막 제목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는 그 페이지를 사진으로 찍었다.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태성은 재빨리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화장실로 들어갔다. 물을 틀어놓고 손을 씻는 척했다. 태성 씨, 벌써 돌아오셨어요? 미래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 회의가 일찍 끝나서요. 태성이 화장실에서 나오며 대답했다. 미래는 그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괜찮으세요? 태성은 미소를 지었다. 그냥 피곤해서요. 어제 잠을 못 잤거든요. 미래는 가방을 내려놓았다. 그럼 오늘은 일찍 주무세요. 제가 지아 재울 테니까요. 아니에요. 오늘은 제가 재울게요. 아빠랑 딸이 시간을 좀 보내야죠. 태성은 가능한 한 자연스럽게 말했다. 미래의 눈에 잠시 불만의 기색이 스쳤다. 하지만 그녀는 곧 미소를 지었다. 그러시겠어요? 좋아요. 그럼 제가 내일 아침 일찍 병원에 가야 해서 일찍 자야겠네요. 태성은 그녀가 어떤 병원에 간다는 것인지 물어보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참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다. 그는 곧 자신의 집, 자신의 삶,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딸을 되찾을 것이다. 날이 저물 무렵 은심은 여전히 비누 냄새가 나는 앞치마를 입은 채 서재문 앞에서 망설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노크했다. 들어오세요. 태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은심은 고개를 숙인 채 서재로 들어섰다. 20년 넘게 부유한 집안에서 일해온 그녀는 고용주와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어린아이의 안전이 걸린 문제였다. 죄송합니다만 사장님, 잠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은심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고했다. 태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앉으라는 손짓을 했다. 무슨 일이세요, 은심 씨? 제 아들이 본 것에 대해 더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은심은 손을 꼭 쥐었다. 도연이가 그날 하나만 본 게 아니라고 합니다. 이전에도 송 씨가 지아 아가씨 음식에 뭔가를 넣는 걸 여러 번 봤다고 해요. 태성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얼마나 자주요? 일주일에 2~3번은 된다고 합니다. 특히 아가씨가 너무 조용하거나 잘 놀 때. 송 씨가 그 약을 타고 나면 몇 시간 후에 아가씨가 크게 아프더라고요. 태성은 이마를 문질렀다. 이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했다. 미래는 지아가 건강할 때 약을 투여해 일부러 아프게 만들고 있었다. 하지만 왜? 은심 씨, 도연이가 정확히 어디서 그 약병을 받는지 알아요? 은심은 입술을 깨물었다. 송 씨 화장대 서랍에 있다고 했어요. 청소하다가 우연히 본 모양이에요. 태성은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비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은심 씨, 부탁이 하나 있어요. 위험한 부탁이에요. 말씀해보세요, 사장님. 앞으로 며칠 동안 지하를 특별히 주의 깊게 지켜봐 주세요. 제가 없을 때 절대 미래 씨와 단둘이 있게 하지 말아 주세요. 그리고 태성은 잠시 망설였다. 가능하다면 미래 씨가 준비하는 음식을 조금 살펴봐 주실 수 있을까요? 은심은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가씨는 제 손녀딸 같은 아이예요. 그녀의 말에 태성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 상황에서 믿을 수 있는 동맹이 생긴 것이 그에게는 큰 위안이었다. 감사합니다, 은심 씨.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한 가지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송 씨가 전화 통화를 자주 해요. 항상 베란다에 나가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하죠. 한 번은 제가 화분에 물을 주다가 우연히 들었는데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재산이라는 단어도 들었어요. 태성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제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미래는 단순히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이었다. 그의 재산을 노리고, 은심 씨, 이 일은 우리 둘만 알아요. 도현이에게도 함부로 말하지 말아주세요.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은심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그녀가 나간 후 태성은 노트북을 열고 대리 뮌하우젠 증후군을 검색했다. 읽을수록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보호자가 관심을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아이를 아프게 만드는 정신장애였다. 일부 사례에서는 재정적 이득을 위해 이를 이용하기도 했다. 태성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는 이제 미래가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원하는지 확실히 알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 증거가 부족했다. 그는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했다. 그리고 그것은 위험한 게임이 될 것이다. 그날 밤 태성은 미래를 멀리서 관찰했다. 그녀가 지하와 상호작용하는 방식, 집을 정리하는 방식, 엘리베이터에서 이웃들에게 미소 짓는 방식까지. 그녀는 뛰어난 배우였고 태성은 이제야 그 가면의 첫 번째 틈새를 발견한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미래는 왠지 초조해 보였다. 평소보다 화장이 진했고 계속해서 핸드폰을 확인했다. 오늘 병원에 무슨 중요한 일이라도 있어요. 태성이 아침 커피를 마시며 물었다. 미래는 잠시 놀란 듯했다. 아, 네. 중요한 환자가 오늘 수술을 받거든요. 어느 병원이었죠? 제가 항상 헷갈려서요. 미래는 잠시 망설였다. 부산대학교 병원이요. 왜 물으세요? 그냥요. 가끔 점심이라도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미래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정말 다정하네요. 다음에 시간 맞으면 그래요. 태성은 부산대학교 병원 인사과에 전화를 걸었던 것을 떠올렸다. 송미래라는 간호사는 근무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었다. 또 하나의 거짓말이었다. 미래가 출근한다며 나간 후 태성은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뭐 알아낸 거 있어? 있지. 그것도 꽤 충격적인 내용이야. 준호의 목소리가 진지했다. 우선 송미래라는 이름의 간호사는 부산 지역 어느 병원에도 없어. 김미라라는 이름으로는 3년 전 대구의 작은 병원에서 근무한 기록이 있어. 하지만 환자 약물 오투 사건으로 해고됐어. 태성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또 뭐가 있어? 그녀는 5년 전 박경철이라는 남자와 잠시 약혼했었어. 부산의 부동산 개발업자였지. 약혼 6개월 만에 그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했어.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지만 증거가 부족해 사건은 종결됐어. 태성의 손이 떨렸다. 그 사람 자식이 있었어? 딸이 하나 있었어. 어린아이였지. 태성은 전화기를 더 세게 쥐었다. 그 다음에는 그녀는 자취를 감추었다가 1년 후 서울에서 윤미라라는 이름으로 나타났어. 이혼한 사업가와 교제했지. 그 남자도 어린 아들이 있었어. 8개월 후 그 아이가 원인 불명의 발작으로 입원했고 아동보호기관에 신고가 들어갔어. 조사가 시작되자 그녀는 다시 사라졌지. 태성은 소파에 앉아 이마를 문질렀다. 이건 믿기 힘들군. 더 있어. 그녀의 진짜 이름은 박민아야. 경기도 용인 출신이고 어릴 때 부모가 이혼했어. 고모가 키웠다고 하는데 정신과 치료를 여러 번 받은 기록이 있어. 신원을 바꾸고 새 삶을 시작한 거지. 태성의 목에서 신음이 새어나왔다. 준호야, 이 여자는 위험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지하를 안전하게 지켜. 증거를 더 모아. 그리고 조심해.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들통났다는 걸 알면 예측 불가능해져. 통화를 마친 태성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맑았지만 그의 마음은 먹구름으로 가득했다.
그는 지아의 방으로 가서 잠자는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토록 순수한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태성은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지아의 작은 손을 잡았다. 아빠가 지킬게, 꼭 지킬게.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심은 확고했다. 이제 그는 직접 행동할 때가 왔다고 느꼈다. 더 이상 관찰자로 머물 수 없었다. 그는 증거를 모으고 진실을 밝히고 딸을 지킬 것이다. 그것이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목요일 아침 비가 부산의 고층 빌딩들을 적시고 있었다. 태성은 미래에게 두통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녀를 지아와 함께 방에 남겨두었다. 그런 다음 은심을 거실로 불렀다. 이 변명으로 그는 은심과 단둘이 있을 수 있는 40분의 시간을 확보했다. 그의 약혼녀의 진정한 정체성과 의도에 대해 이미 의심하고 있던 것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은심 씨, 여기서 얼마나 오래 일하셨죠? 수정이가 떠난 이후로? 태성이 물었다. 은심은 긴장한 차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4년 됐습니다, 사장님. 그동안 이상한 점을 본 적 있으세요? 미래 씨가 온 이후에? 은심은 눈을 내리깔았다. 저는 소문 같은 건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일하고 싶을 뿐이에요. 그녀는 잠시 머뭇거렸다. 하지만 집이 항상 평화로웠는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네요. 도현이가 본 것에 대해 더 자세히 말해 주실 수 있을까요? 태성이 부드럽게 물었다. 은심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도현이가 말하길 그날 부엌을 지나가다가 송 씨가 죽을 저어주는 걸 봤대요. 처음엔 그냥 지아 아가씨 식사인 줄 알았는데 그녀가 주머니에서 작은 병을 꺼내는 걸 봤대요. 약병 같았대요. 눌러서 방울이 떨어지는 그런 뚜껑이 있는. 그녀가 뭘 했다고요? 병을 열고 죽에 몇 방울 떨어뜨렸대요. 빠르게 섞은 다음 휘파람을 불면서 도현이가 서 있는 걸 봤대요. 태성은 어깨를 긴장시켰다. 도현이에게 다른 때도 비슷한 일을 본 적 있냐고 물어봤나요? 은심은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에는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지아 아가씨 젖병에 뭔가를 넣는 것을 몇 번 봤대요. 부엌이 아니라 방에서요, 몰래. 보통 아가씨가 너무 활발하게 놀거나 할 때였대요. 태성은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다. 모든 게 명확해지고 있었다. 또 다른 이상한 점은요? 송 씨가 혼자 있을 때 전화 통화를 자주 해요. 항상 발코니에 나가서 작은 목소리로 말하죠. 한 번은 그가 아직 모른다와 곧 끝날 거야 라는 말을 들었어요. 태성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 전화 언제였죠? 이틀 전이요. 그리고 은심이 망설였다. 말씀해 주세요. 무엇이든 중요할 수 있어요. 한 번은 송 씨 서랍을 청소하다가 다른 이름의 신분증을 봤어요. 김미라였던가 제대로 못 봤지만 확실히 송미래가 아니었어요. 태성은 깊게 숨을 내쉬었다. 은심 씨, 정말 감사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정보예요. 사장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경찰에 신고하실 건가요? 태성은 창밖의 비를 바라보았다. 아직은 아니에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하지만 곧 그의 목소리가 결의에 차 있었다. 그리고 은심 씨 부탁이 있어요. 당분간 평소와 똑같이 행동해 주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해주세요. 특히 미래 씨 앞에서요. 은심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도현이에게도 조심하라고 말해둘게요. 태성은 벌떡 일어났다. 도현이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당분간 친구 집에 보내는 게 좋겠어요.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은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렇게 심각한가요? 네. 준호의 조사에 따르면 그녀의 진짜 이름은 박미나인데 그녀에게는 과거가 있어요. 비슷한 상황에 있던 다른 남자들과 그들의 아이들.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은심은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맙소사. 오늘부터 제가 지아의 음식을 직접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미래가 지아와 단둘이 있지 않도록 해주세요. 은심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제가 아가씨를 목숨처럼 지키겠습니다. 태성은 은심의 어깨를 잡았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방 안쪽에서 지아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 순간 태성은 무슨 일이 있어도 딸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미래가 누구든 무슨 계획을 갖고 있든 그는 진실을 밝혀낼 것이다. 은심은 도현을 불러오라는 태성의 요청에 잠시 망설였다. 아들을 이런 상황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지만 그의 증언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살짝 열린 베란다 문으로 나가 도현을 불렀다. 소녀는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몇 분 후 도현은 신발 끝에 모래가 묻은 채 양손을 반바지 주머니에 넣고
조심스럽게 서재로 들어왔다. 그의 눈은 언제나처럼 주변을 날카롭게 관찰하고 있었다. 태성은 의자를 가까이 끌어당겨 소년에게 앉으라고 했다. 도연아, 네가 부엌에서 본 일에 대해 직접 듣고 싶구나.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겠니? 도연은 엄마를 힐끗 바라보았다. 은심이 고개를 끄덕이자 소년은 자세를 바로 하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날 비가 많이 와서 밖에 나갈 수 없었어요. 책을 읽다가 배가 고파서 부엌에 갔는데 도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또렷했다. 송 씨가 혼자 있었어요. 작은 냄비가 불 위에 있었고 그녀는 뭔가를 저어주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하에 죽을 준비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때 그녀가 주머니에서 작은 병을 꺼냈어요. 약병 같았어요. 투명한 유리에 갈색 액체가 들어있었고 위에는 방울이 떨어지게 누르는 뚜껑이 있었어요. 태성은 끄덕이며 계속하라고 손짓했다. 그녀는 병을 열고 죽에 3방울을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빠르게 저었어요. 그러고는 휘파람을 불다가 제가 서 있는 걸 봤어요. 그녀가 뭐라고 했니? 태성이 물었다. 배고프냐고 물었어요. 하지만 이상한 방식으로요. 평소와 달랐어요. 목소리가 너무 높았고 눈이 날카로웠어요. 제가 배 안 고프다고 하니까 괜찮다고 했어요. 그리고 부엌에서 나가라는 듯이 손짓했어요. 태성은 깊이 생각하며 턱을 문질렀다. 이전에도 비슷한 일을 본 적이 있니?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여러 번이요. 특히 지아가 잘 놀고 있을 때나 조용할 때 그랬어요. 한 번은 지아가 엄마와 제가 청소하는 동안 퍼즐을 가지고 조용히 놀고 있었어요. 송 씨가 주방에 가서 뭔가를 만들었고 다시 그 약병을 꺼냈어요. 그리고 젖병에 몇 방울 넣었어요. 그 후에 지아는 어땠니? 몇 시간 후에 심하게 아팠어요. 밤새 울었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태성의 얼굴이 굳어졌다. 도현아, 그 약병을 어디서 보관하는지 알고 있니? 도현은 잠시 생각했다. 네, 한번 송 씨 방에서 봤어요. 그녀가 없을 때 실수로 들어간 적이 있는데 화장대 서랍에서 봤어요. 작은 상자 안에 있었어요. 다른 이상한 점은 없었니? 그녀가 하는 전화라든지 이상한 행동이라든지? 도현은 입술을 깨물었다. 밤에 자주 전화해요. 항상 발코니에서요. 그리고 한 번은 지아의 머리를 빗겨주다가 제가 들어오니까 갑자기 지아를 꽉 안았어요. 마치 자기가 엄마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저를 쳐다봤어요. 그때 눈빛이 무서웠어요. 태성은 도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정말 용감하구나, 도연아. 네가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네 덕분에 지아를 지킬 수 있을 거야. 도현의 눈이 빛났다. 지아가 괜찮을까요? 물론이지. 내가 지킬 거야. 태성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도연아, 이 이야기는 아무에게도 하면 안 돼. 위험할 수 있어. 알겠지? 도연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어린 얼굴에는 어른스러운 결의가 담겨 있었다. 이제 가서 평소처럼 놀면 돼. 하지만 송씨 근처에서는 조심하렴.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해야 해. 도현이 나간 후 태성과 은심은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다. 이제 행동해야 할 시간이었다. 태성은 도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일어났다. 정말 용감했어. 네가 본 것을 정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소년이 나간 후 은심은 아들이 거짓말을 하는 아이가 아니라고 확인해 주었다. 사장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은심이 물었다. 태성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경찰에 신고할까 생각 중이에요. 하지만 증거가 아직 약해요. 도현이의 증언은 중요하지만 법정에서는 아이의 말이 성인의 말보다 약하게 취급될 수 있어요. 저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은심 씨, 당분간 평소처럼 행동해 주세요. 하지만 지아를 절대 미래와 단둘이 두지 말아주세요. 제가 증거를 더 모을 동안 지아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태성은 서랍에서 작은 장치를 꺼냈다. 초소형 카메라였다. 이걸 부엌과 지하의 방에 설치할 거예요. 미래가 또 약물을 투여하는 순간을 포착해야 해요. 은심은 놀란 표정으로 장치를 바라보았다. 증거를 확보하실 생각이시군요. 네, 하지만 이건 비밀이에요.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됩니다. 특히 도현이에게요. 아이들은 비밀을 지키기 어려우니까요. 은심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도현이는 당분간 학교 끝나면 제 언니 집에 보내겠습니다. 여기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안전할 것 같네요. 태성은 동의했다. 좋은 생각이에요. 미래가 의심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처리해 주세요. 오후 타혜성은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도현이의 증언을 들었어. 이제 확실해. 그녀는 고의적으로 지아에게 약물을 주고 있어. 네가 증거를 확보하는 동안 내가 그녀의 과거를 더 파볼게. 준호가 말했다.
특히 이전 피해자 가족들을 찾아보려고 해. 그들의 증언이 도움이 될 거야. 고마워, 준호야. 하지만 조심해. 이 여자는 위험해. 통화를 마친 후 태성은 지아의 방으로 갔다. 딸은 인형들과 놀고 있었다. 그는 문간에 서서 잠시 지켜보았다. 지아는 오늘따라 평온해 보였다. 미래가 없는 동안에는 항상 그랬다. 아빠. 지아가 그를 발견하고 밝게 웃었다. 태성은 방으로 들어가 딸 옆에 앉았다. 뭐하고 놀고 있어, 우리 공주님? 인형들이랑 차 마시기 놀이요. 지아가 작은 플라스틱 찻잔을 그에게 내밀었다. 태성은 가짜로 차를 마시는 척했다. 맛있구나. 지아가 킥킥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태성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다. 어떻게 누군가가 이렇게 순수한 아이를 해치려 할 수 있을까? 지아야, 아빠가 물어볼 게 있어. 태성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미래 이모가 너한테 약 같은 거 준 적 있니? 지아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다. 맛없는 약이요? 네. 언제 주셨어? 밥 먹을 때요. 죽에 넣어요. 그거 먹으면 배가 아파요. 지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태성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럼 왜 말하지 않았어, 아가? 미래 이모가 말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비밀이래요. 지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화났어요, 아빠. 태성은 딸을 꽉 안았다. 아니, 아가. 아빠는 전혀 화나지 않았어. 네가 말해줘서 오히려 고마워. 그는 지아의 입에 키스했다. 앞으로는 미래 이모가 주는 음식 먹지 말고 아빠한테 말해줄래? 지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약속해요. 태성은 이제 모든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는 딸을 위험에서 구해낼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아의 방을 나온 태성은 거실에서 은심과 마주쳤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아가씨가 괜찮나요? 은심이 조용히 물었다. 태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지금은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상황이 더 심각해요. 지아가 방금 미래가 음식에 약을 타서 준다고 직접 말했어요. 은심은 손으로 입을 가렸다. 맙소사, 그런 어린아이를. 이제 증거 수집에 집중해야 해요. 태성이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밤 미래가 잠든 후에 카메라를 설치할 거예요. 부엌과 지하의 방에요. 은심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정말 위험한 일 아닌가요? 만약 그녀가 알아차린다면 위험해요. 하지만 지아를 위해서라면 감수할 가치가 있죠. 태성의 눈빛은 단호했다. 은심씨, 내일부터 며칠 동안 지아를 친척 집에 보낼 수 있을까요? 증거를 확보할 때까지만이라도요. 은심은 잠시 생각했다. 제 언니가 경주에 살아요. 아이들을 좋아하고 지아 아가씨도 몇 번 만난 적 있어요. 핑계를 대면 가능할 것 같아요. 좋아요. 내일 아침 일찍 지아를 그곳으로 데려가 주세요. 저는 미래에게 병원에 검사 받으러 간다고 할게요. 태성은 서재로 돌아가 노트북을 열었다. 그는 카메라 앱을 설치하고 시스템을 테스트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저녁 식사 시간, 미래는 평소보다 조용했다. 그녀는 계속해서 핸드폰을 확인하며 무언가 불안해하는 듯했다. 무슨 일 있어요? 태성이 물었다. 미래는 억지 미소를 지었다. 아니에요. 그냥 병원 일이 좀 복잡해서요. 어떤 일인데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환자 기록 문제예요. 그녀는 화제를 바꿨다. 지아는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태성은 딸을 바라보았다. 지아는 평소보다 더 활기차게 식사를 하고 있었다. 미래가 주는 음식을 먹지 않으니 건강해 보이는 게 당연했다. 네, 오늘은 특별히 밝아요. 아, 그런데 내일 지아가 종합검진을 받아야 해요. 오전에 병원에 데려갈 거예요. 미래의 눈이 커졌다. 무슨 검진이요? 왜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에요. 한 달 전에 예약했잖아요. 제가 말했는데. 타이성은 의도적으로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미래는 잠시 당황했다가 곧 자세를 바로 했다. 아, 그랬나요? 제가 깜빡했네요. 같이 갈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은심 씨가 도와줄 거예요. 당신은 병원 일이 바쁘잖아요. 미래는 뭔가 말하려다 그만두었다. 그녀의 눈에는 의심의 그림자가 스쳤다. 식사 후 태성은 지아를 직접 목욕시키고 재웠다. 그런 다음 서재로 돌아가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비됐어? 준호가 물었다. 응, 내일 아침 지아를 안전한 곳으로 보낼 거야. 그리고 집에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야. 조심해, 태성가. 이 여자는 예측 불가능해. 네가 의심한다고 느끼면 위험해질 수 있어. 알아. 하지만 이대로 둘 수는 없어. 지아를 위해서라도. 통화를 마친 후 태성은 서랍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그는 이것을 항상 몸에 지닐 계획이었다.
만약 미래가 뭔가 중요한 말을 하면 즉시 녹음할 수 있도록. 그날 밤 미래가 깊이 잠든 후 태성은 조용히 일어났다. 그는 마치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처럼 발소리를 죽이며 거실로 나갔다. 첫 번째 카메라는 부엌 선반 위에, 두 번째는 지하의 방 인형 선반에, 세 번째는 거실 책장에 설치했다. 모두 눈에 띄지 않는 위치였다. 작업을 마치고 침실로 돌아오는 길에 태성은 잠시 멈춰 창밖을 바라보았다. 부산의 밤바다 위로 달이 떠 있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기를, 그리고 지아가 안전하기를. 다음 날 새벽 태성은 은심과 지아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미래에게는 종합검진을 받으러 간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은심의 언니가 사는 경주로 향하는 것이었다. 지아는 여행 가방에 좋아하는 인형들을 넣고 신이 나 있었다. 아빠, 금방 돌아올 거예요. 지아가 작은 손을 흔들었다. 태성은 딸을 꼭 안아주었다. 그래 아가, 잘 다녀와. 아빠가 곧 데리러 갈게. 은심은 태성에게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다. 걱정 마세요 사장님. 제가 잘 돌볼게요. 고마워요 은심씨. 조심히 다녀오세요. 태성은 그들이 탄 택시가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는 것을 지켜본 후 집으로 돌아왔다. 미래는 아직 자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준비했다. 1시간 후 미래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지아는 잘 갔어요? 네, 은심씨와 함께요. 태성이 대답했다. 오늘 하루 종일 검사 받을 거라 늦게 돌아올 거예요. 미래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저는 오늘 병원에 일찍 가야 해요. 중요한 회의가 있거든요. 몇 시에 끝나요? 아마 늦을 것 같아요. 기다리지 말고 먼저 주무세요. 미래가 나간 후 태성은 즉시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래가 나갔어. 지금 그녀의 물건들을 더 자세히 살펴볼 거야. 조심해. 내가 알아낸 게 있어. 그녀는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 대구의 한 병원에서. 환자 기록을 완전히 확보하진 못했지만 의사 소견에 편집성 성격 장애와 병리적 거짓말이라는 용어가 나와. 태성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이 정보가 법적으로 도움이 될까? 물론이지. 특히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과 함께라면. 내가 찾아낸 이전 피해자 중 한 명이 만나자고 했어. 오늘 오후에 만날 예정이야. 통화를 마친 태성은 미래의 옷장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더 철저하게 수색할 계획이었다. 그는 옷가지들 사이에서 작은 가방을 발견했다. 안에는 여러 개의 신분증과 은행 카드가 있었다. 모두 다른 이름이었다. 김미라, 윤서연, 박미나, 그리고 현재 사용 중인 송미래. 그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노트를 발견했다. 안에는 날짜와 함께 남자들의 이름, 그들의 재산 상태,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정보가 적혀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그의 이름과 회사, 추정 재산, 그리고 지하에 대한 메모가 있었다. 외동딸, 약한 체질, 완벽한 표적. 태성의 손이 떨렸다. 그는 모든 페이지를 사진으로 찍었다. 그런 다음 의약품 상자를 발견했다. 안에는 여러 종류의 약들이 있었다. 대부분 처방전이 필요한 강한 진정제와 항정신성 약물이었다. 그는 이것들도 사진으로 남겼다.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태성은 재빨리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욕실로 들어갔다. 태성 씨? 미래의 목소리가 들렸다. 태성은 심호흡을 한 후 욕실에서 나왔다. 여기 있어요. 무슨 일 있어요? 회의 취소됐어요? 미래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아니요, 서류를 잊어서 돌아왔어요.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뭐 하고 계셨어요? 그냥 샤워하려고요. 태성이 가능한 한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미래는 잠시 그를 응시하다가 침실로 들어갔다. 태성은 그녀가 자신의 물건들을 확인하는지 지켜보았다. 미래는 서랍을 열어보고 옷장을 훑어보더니 가방을 집어들었다. 다녀올게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있었다. 태성은 창가에서 그녀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뭔가 이상했다. 그녀가 의심하기 시작한 걸까? 그는 서둘러야 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았다. 미래가 다시 나간 후 태성은 침실로 돌아가 그녀의 물건을 더 철저히 살펴보기로 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녀가 의심하기 시작했다면 곧 증거를 없애려 할 것이다. 옷장 구석에 있는 작은 금고가 그의 주의를 끌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이었다. 태성은 잠시 고민했다. 열쇠는 어디 있을까? 그는 미래의 화장대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다. 세 번째 서랍 안쪽에서 작은 열쇠를 발견했다.
손이 떨리는 가운데 태성은 금고를 열었다. 안에는 여러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맨 위에는 오래된 출생 증명서가 있었다. 박미나라는 이름이었다. 생년월일은 미래가 말했던 것보다 5년이나 빨랐다. 그 아래에는 여러 법원 서류들이 있었다. 태성은 하나씩 읽어보기 시작했다. 첫 번째 서류는 대구지방법원의 판결문이었다. 박미나가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명령한 내용이었다. 두 번째는 울산에서의 보호관찰 명령이었다. 세 번째는 가장 충격적이었다. 서울가정법원의 입양 신청 거부 판결문이었다. 박미나가 파트너의 사망 후 그의 딸에 대한 양육권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그녀의 정신 상태와 과거 행적을 이유로 거부한 것이었다. 태성은 서류들을 빠르게 사진으로 찍었다. 그런 다음 금고 안쪽에서 작은 USB 드라이브를 발견했다. 이것도 챙겨 노트북에 연결했다. USB 안에는 여러 폴더가 있었다. 대상자들이라는 폴더를 열자 남자들의 사진과 개인정보가 나왔다. 모두 재산이 많은 싱글 파더들이었다. 그 중에는 태성의 사진과 정보도 있었다. 또 다른 폴더에는 재정계획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다. 열어보니 각 남자로부터 어떻게 돈을 얻을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계획이 적혀 있었다. 대부분 결혼 후 재산 분할이나 사망 후 상속에 관한 내용이었다. 마지막 폴더는 약물이라는 제목이었다. 여기에는 다양한 약물의 효과와 용량, 그리고 어떻게 증상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있었다. 특히 아이들에게 사용했을 때의 효과에 대한 기록이 상세했다. 태성은 이 모든 내용을 자신의 컴퓨터에 복사했다. 갑자기 그의 핸드폰이 울렸다. 준호였다. 태성아, 큰일 났어. 내가 찾아간 이전 피해자가 민에게 연락했어. 그녀에게 경고한 것 같아. 태성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저 뭐라고? 어떻게 그런 일이? 그 여자가 겁에 질려 있었어. 미나가 그녀의 아들을 해치겠다고 협박했던 모양이야. 내가 질문하자 바로 전화를 걸었어. 젠장, 그럼 미나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야? 그럴 가능성이 높아. 당장 집을 나와. 위험해. 태성은 서둘러 모든 증거를 가방에 넣었다. 그는 미나가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었다. 급히 현관으로 향하는데 되오락 소리가 들렸다. 너무 늦었다. 문이 열리고 미나가 서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태성이 본 적 없는 차가운 빛이 있었다. 어디 가세요, 태성 씨?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날카로웠다. 태성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회사에요. 급한 일이 생겨서. 미나는 그의 가방을 노려보았다. 그 가방에 뭐가 있죠?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태성은 이제 직접 대면할 때가 왔음을 알았다. 업무용 서류예요. 태성이 가방을 꽉 쥐며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약간 높았다. 미나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정말요? 그럼 보여주세요. 미안해요. 회사 기밀이라. 태성은 문으로 향했지만 미나가 그의 앞을 막아섰다. 태성 씨, 우리 솔직해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은 차가웠다. 당신이 뭔가 알고 있죠? 내 물건을 뒤졌어요? 태성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전 그냥 회사에 가려는 것뿐인데요. 그럼 지아는요? 정말 병원에 간 거예요? 태성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는 어떻게든 이 상황에서 빠져나와야 했다. 물론이죠. 은심 씨와 함께요. 미나는 잠시 그를 응시하다가 갑자기 표정이 바뀌었다. 그녀는 웃으며 한 발 물러섰다. 미안해요.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요. 가세요. 회사 일 중요하잖아요. 태성은 그녀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당황했지만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네, 저녁에 봐요. 그는 재빨리 아파트를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다. 차에 탄 후에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가방 안에 증거들이 무사한 것을 확인한 그는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 지금 나왔어. 증거도 확보했고. 다행이다. 빨리 내 사무실로 와. 변호사도 불러놨어. 태성은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었다. 그는 전자제품 매장으로 향했다. 20분 후 태성은 고급 도청 장치와 추가 초소형 카메라를 구입했다. 이번엔 배터리 수명이 긴 전문가용 장비였다. 그는 다시 아파트로 돌아갔다. 미나가 나간 것을 확인한 후 신속하게 장치들을 설치했다. 거실과 부엌, 그리고 그들의 침실에 카메라를, 전화기 근처에 도청 장치를 설치했다. 설치를 마친 후 태성은 스마트폰으로 모든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했다. 이제 미나의 모든 행동을 감시할 수 있었다. 그는
서둘러 아파트를 빠져나왔다. 준호의 사무실에서 태성은 수집한 모든 증거를 보여주었다. 변호사 김정훈은 자료를 꼼꼼히 검토한 후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혐의가 됩니다. 아동학대, 사기, 신분 도용, 경찰에 신고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 태성이 말했다. 그녀가 무슨 행동을 할지 좀 더 지켜보고 싶습니다. 오늘 설치한 장치로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거예요. 정우는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여자는 예측 불가능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그녀가 법정에서 빠져나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태성은 노트북을 열고 설치한 카메라의 실시간 영상을 확인했다. 미나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지아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지아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집에 왔어요. 여기 강아지가 있어요. 태성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재미있겠구나. 아빠가 며칠 후에 데리러 갈게. 그때까지 할머니 말씀 잘 들어야 해. 알았지? 네,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공주님. 통화를 마친 태성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부산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시작한 위험한 게임의 결과에 대해 생각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지아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훈이 물었다. 증거를 더 모을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자백하는 순간을 포착하겠습니다. 다음 날 태성은 겉으로는 평범한 회사원처럼 행동하면서 내면으로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더 관찰력 있고 더 조용하고 더 경계하는 사람으로. 그는 카메라를 통해 미나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다. 미나는 그의 변화를 눈치챘다. 요즘 많이 생각에 잠겨 있네요. 그녀가 저녁 식사 중에 말했다. 괜찮으세요? 태성은 미소를 지었다. 네, 괜찮아요. 그냥 회사 일이 좀 복잡해서요. 많은 숫자, 적은 창의력이랄까. 미나는 웃었다. 당신 휴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태성은 동의하는 척했다. 식사 후 태성은 서재에서 일하는 척하며 계속해서 카메라 영상을 모니터링했다. 설치 이틀째 되는 날 중요한 장면이 포착되었다. 미나가 전화를 받고 세탁실로 갔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직 모르는 것 같아. 하지만 의심하고 있어. 그래, 지켜보고 있어. 아니, 아직은 괜찮아. 조심할게. 태성은 즉시 영상을 저장했다. 이것만으로는 충분한 증거가 되지 않았지만 그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작이었다. 세 번째 날, 더 중요한 증거가 나왔다. 미나는 침실에서 또 다른 전화를 받았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더 명확했다. 내가 어떻게 할지 알아. 그래, 재산의 절반은 충분해. 아니, 아이는 문제 없어. 그냥 내가 하던 대로 하면 돼. 몇 번 더 약물을 투여하면 의사들이 만성질환으로 진단할 거야. 그러면 내가 법적 보호자가 될 수 있어. 태성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의 계획은 지아를 아프게 만들어 법적 보호자 지위를 얻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그는 영상을 저장하고 준호에게 전송했다. 이걸 봐. 이제 증거가 충분해. 맞아. 이제 경찰에 신고할 때야. 태성은 잠시 생각했다. 아니, 아직은 아니야.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그녀가 직접 약물을 사용하는 장면이나 더 명확한 자백이 있어야 해. 태성아, 너무 위험해. 그녀는 이미 의심하고 있어. 알아. 하지만 딱 하루만 더 지켜보자. 다음 날 아침 태성은 출근하는 척하며 집을 나섰다. 하지만 실제로는 차 안에서 카메라 영상을 지켜보고 있었다. 미나는 그가 나간 후 바로 전화를 걸었다. 준비됐어? 그래, 오늘이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그가 뭔가 알고 있어. 아니, 확신은 없지만 느낌이 그래. 필요한 서류들 모두 준비했어. 내일이면 이 나라를 떠날 수 있을 거야. 태성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녀는 도주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는 즉시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나가 도망칠 계획이야. 오늘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 알았어. 내가 지금 바로 할게. 넌 집에 가지 마. 위험해. 태성은 영상을 계속 지켜보았다. 미나는 서랍에서 여권과 현금 다발을 꺼내 가방에 넣고 있었다. 그녀는 태성의 서재로 들어가 금고를 열려고 시도했다. 열쇠가 없자 좌절한 듯 보였다. 갑자기 그녀는 다른 전화를 받았다. 그녀의 표정이 경직되었다. 뭐라고? 경찰이? 젠장, 알았어. 지금 가지. 미나는 서둘러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태성은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차에서 내려 아파트로 향했다. 그녀를 직접 막아야 했다.
태성은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렸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미나를 막아야 했다. 하지만 그녀가 위험한 행동을 할 가능성도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켰다. 이번 대면에서 나누는 모든 대화가 기록될 것이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태성은 자신의 층으로 올라갔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열쇠를 돌렸다. 거실에 들어서자 미나가 여행 가방을 들고 서 있었다. 그녀는 태성을 보고 순간 당황했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다. 일찍 돌아왔네요. 그녀가 말했다. 어디 가려고요? 태성이 가방을 가리키며 물었다. 미나는 잠시 망설였다. 친구가 급한 일이 있어서요. 하루 정도 있다 올 거예요. 그래요? 어떤 친구죠? 당신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미나의 목소리가 약간 날카로워졌다. 태성은 한 발 더 다가갔다. 미래 씨, 아니 제가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송미래, 김미라 아니면 박미나? 미나의 얼굴이 굳었다. 그녀의 눈에서 가면이 벗겨지는 것이 보였다. 뭐라는 거예요? 더 이상 거짓말은 그만해요. 난 당신이 누구인지 알아요. 당신이 내 딸에게 약물을 투여했다는 것도요. 미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갑자기 그녀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다. 부드러운 미소는 사라지고 차가운 계산적인 눈빛만 남았다. 그래서요? 증거 있어요? 그녀의 말투까지 달라졌다. 더 이상 공손한 어투가 아니었다. 충분히 있어요. 당신의 가짜 신분증들, 병력 기록, 이전 피해자들의 증언,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지아에게 약물을 투여하는 장면을 담은 영상도 있어요. 미나의 눈이 커졌다. 영상이라고? 태성은 핸드폰을 꺼내 카메라 앱을 보여주었다. 우리 집 곳곳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요. 당신의 모든 행동, 모든 통화가 기록되었어요. 미나는 가방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분노가 가득했다. 당신이 뭘 안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저 내 몫을 찾으려 했을 뿐이에요. 내 딸을 해치면서요. 그게 당신의 몫인가요? 그 애는 괜찮았을 거예요. 내가 잘 돌봤을 테니까. 미나가 비웃듯 말했다. 당신 같은 부자들은 다 똑같아요. 모든 걸 가지고도 나눠주지 않죠. 내가 고생하며 당신 집안일하고 당신 딸 돌보는데 그 대가로 뭘 받았죠? 결혼 약속,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아요. 태성은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다. 당신은 아픈 사람이에요, 미나 씨. 도움이 필요해요. 나한테 동정 따위는 필요 없어요. 미나가 소리쳤다. 내가 원하는 건 내 몫이에요. 재산의 절반. 당신이 주지 않으면 그 애가 평생 아플 거예요. 내가 방법을 알아요. 태성은 그녀의 자백을 확실히 녹음하기 위해 더 명확한 질문을 던졌다. 그래서 지아에게 약을 먹인 거예요. 의도적으로 아프게 만들려고. 미나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럼요. 아이가 만성질환이 있으면 법원은 나에게 양육권을 줄 가능성이 높아져요. 특히 당신이 바쁜 사업가라면 내가 얼마나 헌신적인 보호자인지 모두가 봤으니까. 그리고 양육권을 얻으면 내 재산을 노릴 수 있다고 생각한 거군요. 똑똑하시네요. 미나가 비웃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내가 가진 약은 당신이 상상도 못할 효과가 있어요. 한 번만 더 투여하면 태성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더 이상은 안 돼요. 경찰이 오고 있어요. 미나의 표정이 변했다. 그녀는 재빨리 가방을 집어들었다. 비켜요. 나 나갈 거예요. 못 가요. 태성이 문 앞을 막아섰다. 미나의 눈에 광기가 번쩍였다. 그녀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했다. 미나가 가방에서 손을 뻗는 순간 현관문 밖에서 소란이 일었다. 경찰들의 발소리와 함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경찰입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미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잠시 도망갈 방법을 찾는 듯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이미 늦었다. 태성이 문을 열자 제복을 입은 경찰 3명이 들어왔다. 박미나 씨, 당신을 아동학대, 사기, 신분 도용 혐의로 체포합니다. 선임 경찰관이 말했다. 미나는 체념한 듯 손을 내렸다. 경찰이 수갑을 채우는 동안 그녀는 태성을 향해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이겼네요. 지금은요. 경찰이 미나를 데리고 나간 후 준호가 들어왔다. 괜찮아? 다치지는 않았고? 태성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모든 긴장감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아직 아니야. 준호가 노트북을 꺼내며 말했다. 그녀의 진짜 정체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찾았어. 듣고 싶어? 태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는 화면을 열고 설명하기 시작했다. 박미나, 본명 박미나, 1981년 경기도 용인 출생,
어머니는 그녀가 5살 때 가출했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어. 고모가 그녀를 키웠지만 학대가 심했다고 해. 10대 때부터 거짓말과 도벽으로 문제를 일으켰고 고등학교 졸업 후 간호학교에 들어갔지만 약물 절도로 퇴학당했어. 준호는 다음 문서를 열었다. 이후 그녀는 여러 병원에서 보조 간호사로 일했어. 항상 짧은 기간만 일하다 약물 관련 문제로 해고됐지. 2010년 그녀는 처음으로 대형 사기를 시도해 부유한 독신 사업객에 접근해 약혼까지 했지만 그 남자의 어린 딸에게 약물을 투여한 것이 발각됐어. 그 아이는 괜찮았어? 태성이 물었다. 다행히도 빨리 발견되어 심각한 후유증은 없었어. 하지만 미나는 도주했고 이후 여러 신분으로 살았지. 서울에서는 윤미라, 부산에서는 김미라, 그리고 당신에게는 송미래로 접근했어. 태성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떻게 나를 찾았을까? 자선 행사를 통해서야. 그녀는 부유한 싱글파더들을 표적으로 삼았어. 특히 어린 딸이 있는 사람들을. 당신은 완벽한 대상이었지. 태성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그녀의 목적은 뭐였지? 단순히 돈?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그것뿐만이 아니야.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그녀는 대리 민하우젠 증후군이라는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어. 타인, 특히 아이를 의도적으로 아프게 만들어 본인이 관심과 동정을 받으려는 거야. 그녀의 경우 여기에 금전적 동기가 결합된 거지. 태성의 핸드폰이 울렸다. 은심이었다. 사장님, 뉴스에서 봤어요. 정말 다 끝난 건가요? 네, 은심씨, 다 끝났어요. 지아는 어때요?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오늘 언니랑 같이 시장에 갔다 왔는데 정말 즐거워했어요. 태성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내일 데리러 갈게요. 통화를 마친 후 준호가 어깨를 두드렸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지아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거야. 우선은 휴가를 길게 내서 함께 시간을 보낼 계획이야. 좋은 생각이야. 준호가 미소를 지었다. 근데 경찰이 미나의 가방에서 뭘 찾았는지 알아? 태성은 고개를 저었다. 독약이었어. 고농도의 독극물이 든 주사기였다고 해. 그녀는 체포되면 자살할 계획이었던 것 같아. 태성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런 위험한 사람이었다니. 그래, 다행히 모든 게 잘 끝났어. 준호가 말했다. 이제 검찰에서 연락이 올 거야. 재판에 증인으로 서야 할 수도 있어. 태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히 그래야지. 그녀가 다시는 다른 아이들을 해치지 못하게 해야 해. 그날 밤 태성은 아파트를 정리했다. 미나의 모든 흔적을 지우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다. 그는 지아의 방에 들어가 침대에 앉았다. 곧 이 방에는 다시 딸의 웃음소리가 가득할 것이다. 이제 그 어떤 위험도 없이. 다음 날 아침 태성은 일찍 일어나 경주로 향했다. 차 안에서 라디오를 틀자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어제 부산 해운대에서 박모 씨, 사비치가 아동학대, 사기, 신분 도용 등의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박 씨는 여러 신분으로 활동하며 부유한 싱글파더들에게 접근해 재산을 노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성은 라디오를 껐다. 이제 그 이야기는 과거가 되었다. 이제부터는 지아와의 새로운 미래만 바라보고 싶었다. 경주에 도착한 태성은 은심의 언니 집 앞에 차를 세웠다. 현관문이 열리고 지아가 뛰어나왔다. 아빠! 그녀가 외치며 태성의 품에 안겼다. 태성은 딸을 꼭 안아주었다. 지아의 얼굴은 건강한 혈색이 돌고 눈은 반짝였다. 약물 투여가 중단된 지 며칠 만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우리 공주님 많이 보고 싶었어. 저도요, 아빠. 여기 너무 재밌었어요. 할머니가 만든 송편도 먹고 강아지랑도 놀았어요. 태성은 은심과 그녀의 언니에게 깊이 감사를 표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두 분 덕분에 지아가 안전할 수 있었어요. 은심의 언니 최영숙은 손을 흔들었다. 뭐려, 이렇게 귀여운 아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오히려 제가 좋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태성은 백미러로 뒷자리에 앉은 지아를 바라보았다. 딸은 창밖을 구경하며 행복해 보였다. 지아야, 이제 집에 가면 미래 이모는 없을 거야. 지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다. 영원히요? 영원히. 괜찮아?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아요. 미래 이모가 무서웠어요. 태성의 가슴이 아팠다. 자신이 더 빨리 알아채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 미안해, 아가. 아빠가 더 빨리 알았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아빠. 은심 할머니가 말했어요. 아빠가 저를 구해주셨대요. 태성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이제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자. 부산으로 돌아온 그들은 아파트로 바로 가지 않았다. 태성은 해운대 해변으로 차를 몰았다. 그곳에서 그들은 모래사장을 걸으며 시간을 보냈다.
지아는 조개 껍데기를 모으고 태성은 그녀를 지켜보았다. 저녁이 되어서야 그들은 아파트로 돌아왔다. 문을 열자 은심이 마중 나왔다. 오셨군요. 저녁 준비해놨어요. 식탁에는 따뜻한 음식들이 가득했다. 태성, 지아, 은심 그리고 도현까지 네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다. 마치 진짜 가족처럼. 식사 후 태성은 은심을 불러 조용히 이야기했다. 은심 씨,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사장님. 이제 우리 집에서 살면서 지아를 돌봐주실 수 있을까요? 가정부가 아닌 가족으로요. 도현이도 함께요. 은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네. 당신과 도현이는 이미 우리 가족이나 다름없어요. 지아에게도 좋을 거고요. 은심은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한 달 후 미나의 재판이 시작되었다. 태성은 증인석에 섰다. 그의 증언과 수집된 증거들로 미나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더 이상 어떤 아이도 해치지 못할 것이다. 재판이 끝난 날, 태성은 부산 앞바다가 보이는 공원 벤치에 앉았다. 지아는 도현과 함께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있었다. 은심은 그들을 지켜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태성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정이가 떠난 후 어둠 속에 있던 그의 삶에 다시 빛이 들어온 것 같았다. 그것은 미나 때문이 아니었다. 진정한 가족을 찾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지갑에서 작은 사진을 꺼냈다. 수정과 갓 태어난 지아의 사진이었다. 지켜냈어, 수정아. 그가 속삭였다. 우리 딸을 지켜냈어. 바람이 불어왔다. 마치 수정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